맑은 밤에 북극성을 찾는 것은 아주 쉬워요. 북두칠성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북두칠성의 컵 끝에 있는 두 개의 별이 북극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북두칠성의 손잡이 끝 또는 작은 곰의 꼬리에 해당하는 별이에요. 북두칠성은 저기 작은 곰자리 별자리에 있어요.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북극성을 관찰해왔습니다. 이 밝은 별은 영어로 폴라리스라고도 해요. 북극성은 지구의 북극 바로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나침반이나 스마트폰에 GPS가 없는 여행자에게는 훌륭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세페이드이기도 합니다. 세페이드란 밝기와 지름이 규칙적으로 박동하는 별을 말합니다. 폴라리스는 또한 두 개의 별이 있는 쌍성계의 일부로 더 어두운 자매가 있어요. 폴라리스 B로 알려져 있어요. 지구에서 북극성 주위를 도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이 북극성을 더 많이 관찰할수록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문제는 이 별이 얼마나 크고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무도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에게는 폴라리스와 같은 별의 질량, 나이, 거리를 추정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을 항성 진화 방법이라고 합니다. 별의 밝기, 색깔, 맥동 속도를 연구한 후 전문가들은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별이 얼마나 밝고 큰지, 그리고 어떤 생애 단계에 있는지 파악합니다. 이러한 세부 정보가 명확해지면 별이 실제로 얼마나 멀리 있는지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 별의 광도와 지구에서 별이 얼마나 희미하게 보이는지 알면 간단한 수학이 됩니다. 이러한 모델은 특히 북극성과 같은 별의 경우 맥동 속도가 밝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별과의 거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이 방법을 매우 신뢰하기 때문에 세페이드가 우주 전체의 거리를 측정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북극성을 연구하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별의 진화 모델에 동의하지 않아요. 북극성은 소위 천문학적 이진법이에요. 이는 마치 더 큰 별 주위에 원이 그려지는 것처럼 보이는 동반자가 그 주위를 도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작은 별이 한 궤도를 도는 데는 약 26년이 걸립니다. 천문학자들은 폴라리스 B의 전체 회로를 자세히 관측하지는 못했지만 궤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해 뉴턴의 중력 법칙을 적용해서 두 별의 질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허블 우주망원경의 새로운 측정치와 결합하면 이러한 계산은 매우 정확한 수치로 이어져요. 폴라리스는 태양 질량의 약 3.45배로 추정돼요. 하지만 이는 항성 진화 모델에서 얻은 질량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들은 태양 질량의 거의 7배에 달하는 값을 제시해요. 하지만 이 항성계가 이상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별들의 나이를 계산한 결과 폴라리스 B가 더 큰 형제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하지만 이 항성계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두 별은 같은 나이입니다. 한 가지 설명은 측정값 중 하나 이상이 단순히 잘못되었다는 것일 수 있어요. 어쨌든 폴라리스는 연구하기 어려운 별입니다. 북극성은 지구의 북극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망원경의 시야 밖에 있어요. 별의 특성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갖춘 망원경의 경우 일반적으로 훨씬 더 멀고 희미한 별을 연구하는 데 사용돼요. 폴라리스는 이러한 장비에 비해 너무 밝아서 눈을 멀게 합니다. 북극성계의 주 별은 한때 두 개의 별이었다는 설이 있어요. 하지만 수백만 년 전에 충돌했습니다. 이러한 이원성 충돌은 여분의 물질을 끌어들여 별을 젊음의 샘을 통과한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별을 젊게 만들 수 있어요. 또한 쌍성 충돌의 결과로 나타나는 별은 별의 진화 모델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상한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어떤 이론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극성은 사실 대단한 존재입니다. 지구는 쉬지 않고 돌고 있기 때문에 해가 뜨고 지며 별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이동해요. 또한 지구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이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축을 따라 선을 그어 북극을 지나 300광년 이상 연장하면 그 가상의 선 끝에 북극성이 있을 거예요. 항상 하늘에서 거의 정확히 같은 지점을 유지하며 항상 북쪽을 가리켜요. GPS가 없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북극성에 크게 의존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적도에 서 있다면 북극성은 지평선 바로 위에 있을 거예요.
북극에서는 북극성이 머리 바로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즉, 하늘에서 별의 높이를 이용하면 필요한 방향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남극 바로 위에 충분한 밝은 별이 없기 때문에 남극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런 별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죠. 테이블 위에서 팽이를 돌리면 그 끝이 원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전진이라고 알고 있어요. 지구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북극과 남극이 항상 하늘의 같은 지점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26,000년 동안 북극성이 북극성에서 다른 별 몇 개로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북극성의 타이틀은 베가에게 돌아갈 거예요. 밤하늘에서 5번째로 밝고 북반구에서 2번째로 밝은 별입니다. 베가의 또 다른 이름은 알파 리레 자리입니다. 검은고 자리의 주별이에요. 베가 자리는 고대부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별 중 하나였어요. 매우 밝고 푸른색이어서 매우 쉽게 알아볼 수 있었죠. 베가 자리는 수천 년 전에는 북극성이었습니다. 그리고 12,000년 정도 후에 다시 북극성의 지위를 되찾을 거예요. 이 별은 지구에서 불과 25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나이가 4억 5천만 년밖에 되지 않아 46억 년 된 우리 태양계보다 훨씬 젊어요. 천문학자들은 베가 자리를 연구해서 행성 초기 단계의 별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베가는 여름밤 중북부 위도에서 거의 바로 머리 위에 있습니다. 하루에 단 7시간 동안만 지평선 뒤에 숨어 있습니다. 1년 중 어느 날 밤에도 볼 수 있어요. 남쪽으로 더 멀리 여행하면 베가가 더 오랜 시간 동안 지평선 아래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알래스카, 캐나다 북부 및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는 베가가 지는 일이 없습니다. 베가의 청백색 빛은 중국인부터 폴리네시안, 힌두교에 이르기까지 고대 문화에서 많이 등장할 만큼 밝습니다. 베가의 이름은 나카 또는 급습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이 별자리를 검은고가 아닌 급강하하는 독수리 자리로 여겼던 시대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리고 베가는 태양을 제외하고는 최초로 사진이 찍힌 별이기도 해요. 이를 위해 하버드 대학 천문대의 천문학자들은 38cm 굴절경을 사용했고, 이는 1850년의 일이에요. 약 20년 후 한 아마추어 천문학자가 베가의 빛을 분해해서 별을 구성하는 다양한 원소를 밝혀냈어요. 과학자들은 망원경 관측을 통해 베가 자리의 극이 적도보다 수천도 더 따뜻할 정도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별은 12.5시간마다 자전하며 물체가 스스로 찢어질 수 있는 속도인 임계 회전 속도의 90%에 도달합니다. 2013년 연구원들은 베가 주변에서 소행성대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주 암석 사이 어딘가에 행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소행성대에는 얼음 소행성이 있는 바깥쪽 지역과 따뜻한 우주 암석이 있는 안쪽 지역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베가와 같은 밝은 별을 조사하기 위해 나사의 임무인 외계 행성 통과 탐사 위성 테스를 사용합니다. 이 위성은 모든 하늘을 조사하기 위해 2018년에 발사됐어요. 이 임무의 주요 목표는 외계 행성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위성은 별의 변동성을 찾을 수도 있어요. 테스는 베가와 같은 별을 조사함으로써 과학자들이 별 진화의 초기 단계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래 있는 이 투석기 같은 시스템이 우리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가져다 줄지도 몰라요. 최근 중국 과학자들이 제안한 발사 시스템 개념인데요. 해머 던지기처럼 발사팔을 회전시켜 물체를 날리는 방식이에요. 이 팔의 길이는 약 50m 정도로 달의 탈출 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가속한 다음 휙 캡슐을 우주로 보내는 거예요. 이 대담한 아이디어의 비용은 약 180억 달러예요. 와, 비싸죠? 하지만 분명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이 시스템은 태양 전지판과 원자력으로 작동해요. 또한 발사할 때마다 사용한 에너지의 70%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요. 달은 중력이 아주 약해요. 대기도 거의 없어서 공기가 우리를 누르지 않아요. 그래서 물건을 발사하기가 훨씬 쉬워요. 근데 왜 이게 필요할까요? 주요 목적은 헬륨3를 운송하는 거예요. 헬륨3는 정말 멋진 헬륨의 동위원소예요. 가장 놀라운 점은 핵분열의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태양을 포함한 별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지구에서 핵융합을 재현할 수 있다면 발전소를 위한 깨끗하고 거의 무한한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헬륨3은 지구에서 정말 핵유예요. 가끔 해저의 화산암층에서 발견되기도 해요. 그건 삼중수소라는 또 다른 희귀원소의 산물이기 때문이에요. 삼중수소는 보통 원자로에서 만들어서 야광 페인트 같은 멋진 것에 쓰이죠. 하지만 삼중수소의 문제점은 붕괴해서 헬륨3 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달에는 헬륨3이 약 100만 톤이나 있어요. 헬륨3 20톤이면 중국의 연간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요. 사실 달 토양에는 전 세계를 1000년 넘게 가동할 수 있는 헬륨3이 있어요. 근데 왜 달에는 헬륨3 이렇게 많고 지구에는 거의 없을까요? 헬륨3 태양에서 나와서 태양풍을 타고 오기 때문이에요. 태양풍은 위험한 입자들의 흐름과 같아요. 방사선이 엄청 강하거든요. 지구의 두꺼운 대기와 자기장이 우리를 보호해 주죠. 그 입자들로부터 거의 완벽하게 막아주지만 안타깝게도 헬륨3 같은 좋은 것도 함께 막아버려요. 하지만 달의 대기는 아주 얇아서 태양풍을 계속 막고 있어요. 그래서 수십억 년 동안 헬륨3 쌓여서 이제 달 표면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채굴해서 지구로 가져오는 건 쉽지 않아요. 엄청 비싸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로켓은 중력에서 벗어나려면 엄청난 양의 연료가 필요해요. 우주선의 모든 볼트와 나사 하나하나가 방사선 같은 극한의 환경을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해요. 게다가 문제없이 작동하도록 로켓 과학자들이 밤낮으로 일해야 하죠. 달에서 뭔가 고장나면 수리기사를 부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약 500g을 달에 보내는데 50만 달러 정도가 들어요. 나사의 추정치예요. 감이 잘 안 오면 사과 하나를 달에 보내는 비용을 계산해 볼까요? 보통 사과 무게는 약 180g이니까 그 웃긴 임무에 최소 20만 달러가 들 거예요. 비교하자면 중국의 발사 시스템은 약 80톤이에요. 또 다른 문제는 달 표면이 장비에 아주 혹독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이한 달먼지 같은 것 말이에요. 60년대 달 착륙이라는 작은 사건이 있었죠.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이 달에서 돌아왔을 때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목이 아프고 눈물이 났거든요. 다행히 무서운 달병은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우주복에 달먼지가 많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이 먼지는 무해해 보이지만 머리카락보다 훨씬 작으면서도 유리처럼 날카로운 입자로 되어 있어요. 지구에서 심각한 폐질환을 일으키고 광부들에게 흔한 문제인 규산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달꽃가루 알레르기가 생긴 거예요. 적어도 나사 우주비행사 해리슨 슈미트는 그렇게 불렀어요. 발을 걸었던 12명의 우주비행사 모두 재채기를 하고 코가 막혔어요. 증상이 사라지는데 며칠이 걸리기도 했어요. 먼지가 우주선 안에까지 들어와서 탄화약 냄새가 났대요. 이 고약한 먼지는 인간과 장비 모두에게 해로울 수 있어요. 우주복 부츠를 손상시키고 아폴로 임무 때 샘플을 담던 용기의 밀봉도 망가뜨렸어요. 말했듯이 유리처럼 날카롭고 뾰족해요. 그래서 접촉하는 모든 표면을 긁고 갈고 마모시켜요. 금속이든 유리든 사람이든 상관없이요. 먼지가 워낙 많아서 장비가 빨리 고장나고 멈춰버려요. 이건 달 임무의 여러 장애물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귀중한 헬륨스를 얻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야 해요. 중국 과학자들의 프로젝트는 이상한 공상과학 발명품처럼 보이지만 물자를 지구로 보내는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하루에 2번 물건을 던질 수 있고 현재 방식보다 90% 저렴해요. 전기만 있으면 되고 연료가 필요 없어서 시스템이 작고 설치가 쉬워요. 소중한 헬륨3 외에도 이 투석기는 우주 채굴과 대형 발사체 기술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달 먼지 따위는 두렵지 않아요. 최소 20년은 버틸 수 있어요. 중국의 초대형 로켓으로 달에 운반해야 해요.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로버트 A. 하인라인의 달은 무자비한 밤의 여왕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이야기 속에서 달 식민지가 전자기 투석기를 사용해 밀과 물얼음을 지구로 보내요.
룬이라고 불리는 식민지 주민들이 결국 이 투석기를 장악하면서 상황이 꽤 격해져요. 그들은 식민지를 독립세계로 인정하지 않으면 지구에 바위를 쏘겠다고 협박해요. 웃기게 들리지만 달에서 던진 큰 바위는 도시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어요. 운석 충돌처럼 화재와 건물 파괴, 더 심한 피해가 생길 거예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투석기 아이디어를 오래전부터 논의해 왔어요. 수십 년 동안 전자기 시스템으로 달에서 지구로 자원을 보내는 방법을 찾으려 했어요. 몇 가지 과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헬륨3을 달 토양에서 정확히 어떻게 추출할지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 발사 시스템을 울퉁불퉁한 달 표면에 설치하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또한 고속에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달의 극심한 온도 변화와 우주선, 강렬한 태양 복사를 견딜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개발에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중국은 2030년까지 시스템의 핵심 부품을 준비하길 바라고 있어요. 본격적인 가동은 2045년에 시작될 수 있어요. 중국은 달에 대한 계획이 많아요. 예를 들어 2035년까지 달 남극에 연구기지를 건설하려고 해요. 하지만 중국만 이 우주 경쟁에 뛰어든 건 아니에요. 나사도 그때쯤 화성에 사람을 보낼 계획이니까 2030년대는 우주 탐사의 놀라운 시대가 될 거예요. 달 경제에 참여하는 미국 스타트업도 있어요. 달에 우주 비행사를 착륙시키고 10년에서 20년 안에 실제로 사람들이 살게 하려는 곳들이에요. 이 식민지의 목표 중 하나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새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 채굴 활동과 관련될 거고 2개의 우주 식민지가 생기면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호기심이 풀렸다면 영상에 좋아요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더 보고 싶으면 이 영상을 클릭하고 브라이트 사이드와 함께해요.